자, 간접강제를 마저 보십시다. 554페이지. 30조 2항하고 그냥 같이 붙어서 항상 보셔야 되죠. 자, 읽어볼게요. 34조 간접강제. 행정청이 3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는, 자, 3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이 나왔다는 얘기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는 얘기고, 둘째, 그에 대해서 행정청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두 가지가 이제 충족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판례에 따르면 이 30조 2항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그 재처분의 기소력에 반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까지 포함시키고 있는데, 좀 이따가 요건에서 볼 거고, 자, 이럴 때 이제 결국 여차저차 해가지고 법원은 일정한 배상할 것을 명하거나 손해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간접강제가 하는 얘기죠. 자, 우리 행정심판법에는 유사한제도가 뭐가 있네? 직접 처분이 있죠. 자, 비교해서 같이 보시고, 법원은 이제 직접 처분할 수가 없으니까 간접강제만 명할 뿐이잖아요. 자, 오른쪽 2번의 요건,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이 되어야 되겠고, 이런 취소 판결의 취재들은 재처분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죠. 이때 재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재처분이 있긴 있는데 그 재처분이 기소력에 반해서 무효가 되는 경우도 포함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무슨 문제가 되냐, 기소력에 관한 문제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여기 있죠. 자, 그러면 그 밑에 판례가 이런 거예요. 이런 사건이었어요. 갑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어요. 그래서 거부처분 취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피고행정청이 거부처분 이후에 법령이 변경됐다 라는 이유로 다시 거부했단 말이죠. 다시 거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법령이 바뀌긴 바뀌었는데 경과 규정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다시 이루어진 거부처분은 기소력에 반하는 거죠. 그죠? 위법한 것이고 무효인 거죠, 판례에 따르면.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거부당한 이 원고는 거부처분 취소송을 또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간접강제 신청했다고. 간접강제 신청했는데 우리 법원은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 지금 간접강제 신청에서 결국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됐다. 거부처분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처분이 있었는데 재처분의 기소력에 반해서 무효니까 결국 아무런 재처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간접강제 요건이 충족됐으니까 인용 결정했던 사건이죠. 그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해보시고, 그래서 이 문제는 간접강제, 이 판례는 간접강제에 관한 판례이기도 하지만 결국 무슨 문제죠? 기소력에 관한 얘기죠. 기소력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판결 1번이 간접강제 얘기고 2번이 기소력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뭐 절차 읽어보시고, 불복 읽어보시고, 배상금의 성질 이 정도 보십시다. 5번의 배상금의 성질, 이것은 손해배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손해배상, 불법 행위된 손해배상이 아니고 그냥 의무 이행 지체에 대한 간접강제로서 결국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의무행위 있으면 더 이상 배상금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뭐 그런 판례 정도만 보시고, 6번의 인정범위 중에서 그 가번 얘기는 뒤에서 다시 나오니까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자, 55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557페이지 2003년 사시문제. 자, 이걸로 한번 우리 공부해보죠. 갑은 여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관할 군수 을에게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을은 관계 법령에서 근거 없는 서류를 들어서 거부 처분했다. 지금 거부 처분에 실체상의 하자가 있는 거죠.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거부 처분 취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확정되었다. 그런데 을은 판결의 취재자는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1번 갑이 강구할 수 있는 행정소송법상 수단은 아무런 재처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재처분 의무의 불이행이니까 부작위로 봐서 부작위 위법 확인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부작위 위법 확인성은 뒤에서 공부한 것처럼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 행정소송법 마련한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 간접강제를 신청하면 되겠죠. 간접강제가 하는 얘기 쓰는 거죠. 자, 2번과 3번은 같이 봐야 되겠죠. 2번 승소 판결 확정 후 관계법령이 개정된 사건이고, 3번 역시 관계법령이 개정됐지만 경과 규정을 두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이 봐야죠.
같이 묶어서 자 승소 판결 확정 후 관계 법령이 개정됐으면 개정된 법령에 따라 다시 거부할 수 있죠. 2번. 그죠? 다만 3번 경과 규정이 있으면 다시 거부할 수 없는 거고 거부했으면 기소력에 반해서 무효죠. 3번 됐어요. 2, 3번은 기소력에 관한 예로서 한꺼번에 풀면 돼요. 기소력은 틀만 잡으면 아주 쉽게 문제를 쓸 수 있으니까 좋은 얘기죠. 자, 앞으로 넘어옵시다.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판결부터 잠깐 중간에 건너뛰었죠. 서출반하면서 이제 같이 보려고 기소력을 했던 거고 524페이지로 컴백하십시다. 524페이지. 자, 판결의 종류 거기 나와 있으니까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 뭐 각하 판결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 가서 본안 판결, 기각 판결 알고 있고, 사정 판결 보십시다. 사정 판결. 특수한 형태의 기각 판결이죠. 조문 읽어볼게요. 1항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경우, 그 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는 얘기는 처분이 위법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위법성의 판단 시점은 처분시겠죠. 첫 번째 끝 됐고, 자, 두 번째 요건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해야 돼요. 현저하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야 돼요. 현저하게. 이런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느냐의 판단 시점은 판결시에 판결시. 결국 이것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공익이 월등하게 우월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4대강 열심히 이제 파헤쳐가지고 파헤쳐나서 공사 다 진행해서 95%까지 진행했는데 하자가 있다 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 자체가 더 크다, 피해가 더 크다면 그러면 이때는 사전 판결을 하는 거죠. 우리 판례가 그렇게 했었죠, 최근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은 논란이 있어요. 피고의 신청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논란이 있어요. 좀 이따 보실 거고, 어쨌든 우리 28조는 피고의 신청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없죠. 그죠? 피고의 신청을 받아 그런 표현은 없어요. 자, 효과적인 면에서 첫 번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기각이죠. 어쨌든 청구 기각 판결이므로 당연히 원고는 상소할 이익이 있죠. 피고는 상소할 이익이 없죠. 어쨌든 자기 처분에 유지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과적이면 두 번째, 법원은 그 판결 주문에서 그 처분의 위법성을 명시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판결 주문의 위법성이 명시하니까 기판력 관점에서는 인용 판결, 즉 취소 판결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효과예요. 제가 볼 때는 판결 주문의 위법성이 명시가 되죠. 그러므로 기판력 관점에서는 취소 판결하고 똑같이 작용하죠.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문제 낸단 말이죠. 취소성을 제기했다. 사전 판결이 확정됐다.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했다.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 나와요. 자, 그럴 때는 전소인 취소성의 인용 판결 확정된 거와 똑같이 취급하면 돼요. 그때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전 판결은 기각 판결이죠. 이렇게 보면 기각 판결인데 기판력 관점에서는 인용 판결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간적 판결이죠. 딱 중간.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사전 판결이라는 것은 원고 입장에서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은 양보하지만 결국 내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또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병합 제기했을 때는 국가배상을 받게 돼요. 그런 면에서 결국 일부 취소 판결, 일부 인용 판결과 같은 맥락이죠. 일부 인용은 아니지만 마치 일부 인용 받은 것과 비슷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양보하고 하나는 주고, 하나는 내가 받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여기에 좀 의미가 있는 게 좀 들어보세요. 그 과거에 행정법 관계를 설명할 때 학자들은 굉장히 시야가 편협했어요. 우리 헌법 학자들이 보통 어떤 규범조제 해석을 강조한다면 행정법 학자들은 이익 형량만 강조해서 누구 하나가 이기면 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익의 분배 구조가 공익과 사익의 분배 구조가 49대 51이라 할지라도 그냥 이쪽이 다 100을 가져가는 거죠. 전부 다. 여기는 빵. 이게 행정법 관계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이익을 비교했더니 조금만 크다? 그냥 큰 셈이 다 가져가고 못 가져가고. 그런데
이 사상 판결은 이익의 분배의 차원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제도예요. 왜냐하면 원고 입장에서는 승소 판결이 양보했다는 얘기는 그 처분의 효과가 유지가 돼가지고 공사는 유지된 상태에서 현상은 남아있지만 다만 원고가 당한 실질적 피해는 금주적인 피해는 배상받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뒤에서 우리가 보게 될 일부 취소 판결하고 같이 묶어져가지고 이런 공익과 사익의 이익 형량 관점을 떠나서 규범조화적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소가적인 제도가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봤을 텐데 좀 전에 나이 드신 양반들은 사상 판결을 굉장히 적대적으로 봤어요. 이건 법치국가 원리에 반한다. 적대적인 제도다. 교과서 보면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를 본다. 그러나 요즘의 학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우호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어떤 이익 형량의 원칙을 취했을 때는 항상 뭐가 되죠? 항상 소수자가 보호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사전 판결 제도라든가 일부 취소 판결을 적극 활용하면 소수자 보호가 항상 가능해지니까 그런 관점에서 효과적인 제도가 되는 거죠. 잠깐 제가 헌법적 가치 차원에서 한번 이 제도의 취지를 한번 설명해 봤고, 자 그러면은 그래서 판결 중에 위법성이 명시된다.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네요. 이것이 이제 사전 판결을 우리가 여러 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기억할 것은 28조 3항. 자,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에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특히 손해배상 등에 관한 청구를 취소 소송이 됐던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사실 이 조문은 필요 없죠. 없어도 되죠. 어차피 취소소송과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행수법 10조에 따라서 병합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확인적 규정일 뿐이죠. 뭐예요? 무슨 의도가 있어요?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사전 판결을 할 것으로 보여지면 재빨리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후발적으로 병합해서 취소 소송에서는 기각당하지만 국가배상은 인용받는 이런 효과를 받아봐라 라는, 결국 이런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취지의 주의적, 환기적 규정이죠. 그런 얘기고, 자 효과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이 32조죠. 소송비용 피고가 부담한다는 거. 그래서 이 청구가 32조 가면 28조의 규정에서 기각될 때는 소송비용 피고가 부담한다.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겠죠. 자, 일단 전통적 입장에서 좀 약간 적대적 섰는데 일단 최근에는 우호적으로 보신 분도 아주 많고, 자 요건 보십시다. 첫 번째,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을 것, 처분이 위법하다는 얘기고, 위법성의 판단 시점은 우리가 일반 원칙에 따라 처분시, 위법하다, 처분시. 됐죠?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공공복리가 현저하게 우월해야죠.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하는 제도니까. 그래서 이런 우월성의 판단 시점은 판결시. 즉 사전 판결할 시점. 그래서 최근의 판례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대강 사건에서 4대강 사업이 절차상의 하전이 있지만 이것도 이미 공사가 다 95% 이상 다 진행이 됐으니까 이거 뒤집어 버리면 더 피해가 더 크다. 사전 판결로 끝났던 사건이죠. 자, 답은 사정조사는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라번,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죠. 라번, 피고의 신청이 필요하냐? 보통 피고가 많이 신청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피고가 소송상에 주장하는 또 마지막 무기예요, 이게. 마지막 무기. 피고가 처추변도 뭐 주장해보고, 그 다음에 이유제시 하자치도 주장해보고 했는데 뭐 안 받아들였을 때 마지막으로 쓰는 무기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위법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취소는 하지 말아주시오. 최후의 무기죠, 최후의 무기. 그래서 보통은 피고가 많이 신청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쟁점은 피고가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논의는 결국 어디로 직결되느냐, 행정소송법 26조의 해석론하고 직결돼요. 자, 그러면 이 논의를 우리가 이야기해서 행정소송법 26조 해석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잠깐 앞으로 돌아갈까요? 512페이지. 행정소송법 26조는 크게 두 부분이죠. 그죠? 앞부분이 증거조사에 관한 얘기고 뒷부분이 사실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앞부분이 증거조사는 법원이 직권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뒷부분이 이제 사실에 대해서도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부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쉽게 말하면 26조의 해석론은 뒷부분에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문을 그대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무시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26조 후단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법원이 이를 심사해서 판단할 수 있다. 요거를 무시하는 경향. 무시한다는 얘기는 민사소송하고 똑같이 보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똑같이 보겠다. 이게 바로 변론주의 보충설. 그래서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만, 즉 증거활동에 불충분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만 할 수 있을 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법원은 이를 심리 판단할 수 없다. 이게 변론주의 보충설. 쉽게 말하면 민사소송과 똑같이 보자는 얘기죠. 똑같이. 그러나 행정법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당연히 강조하고 싶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게다가 사실 보수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면 알겠지만 이 26조가 당사자 소송에도 준용이 돼요. 사실 당사자 소송과 민사소송은 차이점이 26조 기속력이 26조 직권심리가 허용되냐 안 되냐 이거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변론주의 보충설처럼 봐버리면 사실 민사소송과 당사소송은 똑같은 거예요. 관할법만 달라지고. 그럼 당사소송은 의미가 없는 제도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행정법 학자들은 소위 직권탐지주의설 26조 후단에서 그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판례는 약간 중간적 입장이지만 어쨌든 간에 직권탐지주의설에 가깝죠. 책에 보면 판례가 변론주의 보충설에 가깝다고 선책도 있는데 그것은 약간 과한 해석이고 판례는 중간이긴 해요. 우리 판례는 변론주의 보충설과 직권탐지주의설의 중간적 입장이지만 뒤에서 우리가 보게 될 사전 판결에 관한 판시까지 고려해보면 이쪽에 가까워요. 직권탐지주의설 쪽이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라 했죠? 완전한 직권탐지는 아니지만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다면 그 사정을 고려해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부분도 이를 심리할 수 있다. 이건 변론주의 보충설과 즉 완전한 변론주의 쪽과 완전한 직권탐지주의 쪽과 우리 판례가 중간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기억하시고 다시 526페이지. 그러면 라건의 피고의 신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 변론주의 보충설을 취하는 분들은 반드시 피고가 신청을 해야지만이 주장해야지만이 법원이 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그런 변론주의 보충설에 따르면 피고의 신청은 요건이 되는 거죠. 그죠? 사전 판결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처럼 직권탐지주의설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에 따르면 당사자가 즉 피고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일건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사항을 고려해서 심리할 수 있게 되겠죠. 판례는 후자의 입장. 자, 527페이지 중간에 박스 판례가 있죠. 보도록 하십시다. 자, 26조 얘기를 쭉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세 번째 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을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행소법 28조 소정에 사전 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다, 피고의 명백한 주장이 없다 할지라도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해서 직권으로 사전 판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판례 표현이 결국 우리 판례가 직권탐지주의설에 가까운 입장을 취했다고 지금 뒷받침하는 논거가 거꾸로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피고의 신청은 요건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정선 교수님 같은 분은 피고의 신청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는 얘기고 판례도 부정설의 입장이에요. 예. 자, 527페이지 계속 가봅시다. 효과 첫째 청구 기각 판결이죠. 예. 그러므로 원고가 상소할 수 있다. 나번의 판결 주문의 위법성 명시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전 판결은 판결의 범주에 따르면 기각 판결이지만 이것이 기판력 관점에서 본다면 인용 판결, 즉 취소 판결하고 똑같이 취급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후설에 구속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인용 판결처럼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원고의 권익구제 제도가 있고 라본의 소송 비용 피고가 부담토록 되어 있고 무효확인 소송에는 할 수 없거든요.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다시 공부해 볼게요. 자, 밑에 2009년 하시 문제, 행시 문제 하나 있는데 뭐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자, 법원은 X의 을에 대한 시외버스 운송산면에 위법 사유가 발견돼서 인용을 할까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미 이용하고 있으니까 취소 판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사전 판결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건 중에서 이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피고의 신청은 뭐 필요 없어도 되는 거고, 처분의 취소가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미 다른 마을버스 하나 더 있으니까 주민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을버스 이미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없어져도 불편하지 않으니까 공공복리 현저히 반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하선 판결을 할 사정은 없다. 결국 이것은 취소 판결로 끝날 사건이다 하는 얘기예요. 약간 쉬운 문제죠. 자, 넘어가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가서 인용 판결. 자, 인용 판결은 이제 전부 인용이 있겠고 일부 인용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전부 인용이 어렵지 않은데 일부 인용에 관한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부 인용, 일부 취소 판결 간단하게만 보십시다. 그래서 일부 취소 판결에 관한 얘기가 이제 530페이지. 일부 취소의 가능성. 일부 취소를 하려면 일단 첫째 가분성이 있어야 돼요. 쪼갤 수 있어야 돼요. 처분을 쪼갤 수 있어야 돼요. 소송물을 쪼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530페이지 양가로 3분의 일부 취소 가능성. 첫째, 분리 취소 가능성. 즉 가분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둘째, 과징금 부과 처분, 영업정지처럼 재량행위 같은 경우는 처분청의 재량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 판례는 일부 취소 판결을 하지 않아요. 다 취소할 뿐이에요. 다 취소하고 처분청이 알아서 재량권 행사해서 적법한 처분을 결정하길 요구할 뿐이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보십시다. 일부 취소를 인정한 판례, 부정한 판례들이 있는데 일부 취소를 인정한 판례는 기본적으로 가분성이 있는 처분들이 있죠. 쪼갤 수 있는 거. 그래서 조세 부과 처분과 같은 금전 부과 처분은 기속행위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조세 행정력은 전형적인 기속 행정력이에요. 세금은 재량이라는 게 없죠. 그죠? 담세 능력에 따라서 딱딱 부과해야지. 누구는 잘생겼다고 깎아주고 누구는 못생겼다고 더 부과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얘가 좋지 않죠. 자, 어쨌든 간에 조세액은 전형적인 기소행정력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조세부과 처분은 가분성도 있고 그 다음에 재량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법원이 정당한 부과 금액이 얼마인지를 법원에 제시된 소송제로 그거는 판단할 수 있으면 일부만 취소 하나, 전부 취소 하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전부 취소해도 행정청이 똑같은 금액 부과할 테니까. 그래서 일단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세 가지죠. 첫째, 일단 조세부과 처분은 가분성이 있고, 두 번째, 재량이 아닌 기속행정력이고, 그 다음에 법원에 제시된 소송제를 통해서 정당한 부과금액 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법원에 자유롭게 일부 취소 판결을 하게 돼요. 문제는 거기 동그라미 2번이에요. 이건 올해 변시 문제인데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서 우리 판례는 정보공개 사건에서 정보공개법 10서재 근거에서 일부 취소 판결을 하고 있다. 이거는 10서재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오른쪽 가서 일부 취소를 부정한 예들. 대표적인 게 재량행위예요. 재량행위. 그래서 재량행위일 때는 처분청 재량권 존중해서 일부 취소하지 않고 일단 전부 다 취소한 다음에 행정청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에서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처럼 조세부과 처분과 같이 금전부과 처분. 자, 가분성이 있죠? 기속행위란 말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법원에 제출된 소송대로를 통해서는 법원이 얼마의 금액이 정당한 세액인지 알 수 없을 때는 일단 법원은 다 취소하고 행정청이 다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 어렵지 않아요. 자, 뭐 이런 것들은 뭐 쉬워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532페이지 넘어가 보십시다. 지금 사시 한번 나왔고 변시 한번 나왔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었죠. 특히 작년 변시 문제가 올해 변시 문제가 쉬운 건 아니었어요. 특히 아주 혼동할 여지가 있었던 거라서 제 설명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먼저 왼쪽 편 2006년 사시 문제부터 한번 보십시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앞에 1번도 옛날에 풀어봤고, 이 과징금이, 다 풀어보죠. 봅시다, 그냥, 천천히. 자, 지금 갑은 청소년 2명을 혼숙시켰다. 그래서 500만원 과징금 부과받았다. 너무 과하죠. 그래서 다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보니까 과징금 부과 기준이 별표 26에 따라서 위반했을 때는 50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첫째, 위 과징금의 성격. 과징금은 두 가지 중 하나죠. 본래적 과징금과 변형된 과징금. 변형된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영업정지 하게 되면 국민이 불편해지니까 그 대신 과징금 부과하는 건데, 자, 설문의 경우에는
이게 국민의 생활에 불편해지는 산업이 전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불법 영업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 박탈하는 취지에서 과징금 부과하는 건데 좀 과하긴 하죠. 그래서 어떤 징벌적 의미가 있는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이죠.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유효한가라는 것은 먼저 이 과징금 부과 처분이 기소인지 재량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뭐부터 써야 돼요? 우리 공부해 봤었죠? 과징금 부과 기준의 법적 성격. 그렇죠? 소위 법규 명령식 행정규칙. 이렇게 쓰는 게 불편하다면 시행령 형식으로 정한 제도처분 기준의 법적 성격이라는 얘기고, 우리 판례는 시행령 형식일 때는 법규성을 긍정하죠. 그래서 법규성을 긍정해서 문제지만, 다만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40조 3항을 보니까 감경 규정이 있네요. 그렇죠?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것이 완충제가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과징금 부과 기준이 우리가 법적 성격을 법규 명령으로 본다 할지라도 과징금 부과 처분은 재량행위가 되는 거죠. 거기 3번에 써놨네요. 그죠? 우리가 했던 거예요, 이미. 그래서 1번, 2번 시행령 별표 7의 법적 성격 법규 명령이다. 3번 과징금 부과 기준의 재량행위냐 해서 감경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재량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재량행위다. 혹시 감경 규정이 없어도 우리가 과징금의 법적 성격이 본래적 과징금이니까 결국 이때 과징금 부과 기준은 결국 최고 한도액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재량으로 봐야 되겠다. 이거 다 했던 거죠. 여기까지는. 그러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은 결국 재량권이 인정됐는데 너무 과하게 처분했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서 유급하다. 네. 3번. 위선에서 관할부분은 과징금 부과 처분 유법하다 해서 일부, 즉 200만 원만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 자, 과징금 부과 처분은 가분성은 있죠. 쪼갤 수는 있죠. 금액 또는 기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분성, 특정성은 있지만 이거 재량행위니까 결국 처분청의 재량권을 존재하는 선에서 전부 취소할 뿐이죠. 네, 거기까지. 자, 뭐 쉬워요. 자, 그런데 이제 작년, 올해죠. 작년에 그러죠. 올해 변시 문제를 한번 보십시다. 요거는 제 설명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 테니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지금 자, 음주 운전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면 이 운전면허 취소는 재량행위예요. 자, 다시. 자, 비교해 보십시다. 자, 어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음주운전이라 해볼게요. 음주운전. 그러면 자, 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음주운전일 때는 재량행위거든요. 재량행위. 왜냐면 면허 취소할 수도 있고 저랑 정지할 수도 있으니까 재량행위거든요. 다만 얘는 자, 가분성이 없죠. 그죠? 가분성이 없죠. 일단 뭐 재량행위고 기소이고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면허 취소는 쪼갤 수가 없죠. 쪼갤 수가 없죠. 어떻게 쪼개? 무슨 죄를 쪼개죠? 가분성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자, 이런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이것은 일부 취소 판결은 못하죠. 뭐 때문에? 일단 뭐 재량인지 기소인지 그건 뒷문제고, 가분성이 없기 때문에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취소 판결만 할 뿐이지. 잠깐만요. 일부 취소 판결은 할 수 없어요. 그냥 일부 취소 판결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쓸게요. 다 취소할 수 있을 뿐이죠.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뭐 쉬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요게 이제 재미가 있는 게 자, 예를 들면 A라는 운전 면허 취소, 요것도 편의상 A라 할게요. 편의상 구별하기 위해서. 자, 요것도 음주운전. 이유는 전부 다 음주운전이에요. 자, B라는 운전면허 취소, B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C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 보통, 일종 대형, 그 다음에 레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종 보통, 일종 대형, 특수면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하나는 재량이고 가분성 없다 할지라도 여기에 지금 세 개가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하나로 기능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있어요? 가분성이 있죠. 그죠? 하나씩 하면 가분성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 자, 일단 듣고 제가 잘 들어봐요. 그러면, 자, 이 세 가지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이렇게 나왔다 했을 때는, 이때는 가분성이 있잖아요. 하나씩.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면허 취소 자체를 쪼갤 수는 없지만, 이게 지금 면허 취소가 세 개가 붙어 있으면, 하나씩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죠? 그렇잖아요. 이건 가분성이 있단 말이에요. 가분성이 있단 말이죠. 가분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건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한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일단.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무슨 얘기인지. 지금 요거를 다시 하는데, 지금 이런 사건이죠. 이게 보시면 지금 일종 보통 면허가 취소가 됐어요. 이 친구가 지금 일종 보통 면허 갖고 있었는데 이게 취소가 되고, 일종 대형 면허도 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특수 면허까지 취소됐어요. 레카. 그래서 이 친구가 레카를 음주운전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레카 면허가 취소가 된 거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다가 레카 면허와 관계없는 일종 대형과 보통까지 취소가 돼서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각각이 지금 취소가 되었고, 우리 일단 학자들과 판례들 생각은 요 세 가지가 하나로 결합해가지고 하나로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엄밀히 말하면 일종 보통 면허 따로 받았고, 일종 대형 면허 따로 받았고, 일종 특수 면허 따로 받은 거죠. 하나의 면허증에 그냥 면허증 3개 갖고 다니면 불편하니까 하나의 면허증에 써준 것 뿐이에요, 이건 지금. 그러면은 사실 이것도 일종 면허 취소, 일종 대형 면허 취소, 일종 보통 면허 취소 각각 독립된 처분을 본다면 요거에 대해서 취소 소송 해서 이 세 가지가 뭐가 된 거예요, 지금? 병합. 이건 병합 청구예요, 병합 청구.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이렇게 봐야 돼요. 병합 청구된 거고, 자, 병합 청구되면은 일부 인용, 자, 병합 청구되면 예를 들어서 특수면허 취소에 대한 부분은 요거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니까 기각. 그러나 일종 대형 면허까지 취소했다.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거 인용이죠. 이거예요. 원래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판례라든가 많은 학자들이 이거를 그냥 일부 취소 판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일부 취소 판결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아니라 세 개의 독립된 청구가 병합된 거예요. 병합돼서 어떤 청구는 기각되고 어떤 청구는 인용되고, 사실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일부 취소가 대한 법리, 뭐 재량일 때는 한다고 했던데 이 얘기가 여기 적용될 여지가 없지.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일부 취소 판결을 얘기할 때 우선 세 가지 기준을 말해요. 첫 번째, 일단 가분성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재량행위가 아니어야 된다. 세 번째, 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를 통해서 저번에 제출된 소송자를 통해서 정당한 금액의 판단이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기 왼쪽 사례 같은 경우는 이 면허 취소 행위 자체가 이건 가분성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이건 취소 판결 못하고 전부 다 취소하는 거겠지만, 이런 것들을 가분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이런 문제를 내서 일부 취소 판결 했다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요것도. 그래서 가분성이 있는 것들이고 그 중에서 요 두 개를 취소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해서 일부 취소 판결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일부 취소 판결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엄밀히 말하면 세 개 독립된 청구가 같이 병합되게 돼서 그 중에 하나는 기각, 나머지 중에 인용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거죠.
근데 판례가 그렇게 안 풀어놨어요. 판례는. 사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여러분 생각과는 조금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맞는 거야. 사실 이게 뭔가 판례처럼 이렇게 따라가면서 일부의 다수 의견에 따랐으면 좀 뭔가 삐걱삐걱하다 이게 사실 맞는 얘기예요. 원래는 저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작년에도 굉장히 강조했던 얘기인데.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지금 자, 문제 풀어볼까? 533페이지. 자, 첫 번째 줄부터 볼게요. 20년 무사고. 벌써부터 이제 낌새가 차려지죠. 불쌍하니까 봐달라 그 말이죠. 이건 비례 원칙 할 때 특히 상당성 원칙 할 때 쓰는 거죠. 별거 없잖아요. 그냥 갑자기 20년 무사고 그러면 상당성 원칙 바로 연결돼야죠. 일단 비례 원칙 써야 될 거 준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밖에 안 되죠. 0.05가 최저 기준이거든요. 최저기준. 한 소주 한 두 잔 뭐 드시면 한 요 정도 걸릴 거란 말이죠. 맥주 한 컵 정도, 한 컵 반. 뭐 사마다 편차가 있으니까. 한번 시험해 보세요. 자기는 어디가 여기인지. 책에 다 다르고 뭐 다 다르니까. 저는 4잔, 소주 4잔이 커트라인이었어요. 자,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주치 상태로 레커 차량을 운전하다. 레커 차량 운전하다가 이제 여차저차해서 사고 내고 뭐 상해 입히고 별거 다 한 거죠. 결국 5번째 줄 가니까 일종 보통, 대형, 특수면허까지 다 취소했어요. 자, 이거 보는 순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양반은 운전이 생계 수단이다. 자, 취미로 일종 대형 때는 상관없죠. 난 취미가 버스 모는 거야. 우리 집엔 버스 주차할 수 있어서 버스 막 몰고 다니고, 그죠? 뭐 골리앗 트럭 몰고 다니고, 뭐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으나 그런 일은 거의 없죠. 난 취미가 레카 모는 거야. 그래서 레카 막 끌고 다니면서 막 삐걱삐걱 하고 뭐. 레카 면허 갖고 쓰면 이제 레카도 볼 수 있고 그 특수 소방차란다. 저기 소방차하고 이제 앰뷸런스 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 달고 다니면서 막 내 취미생활이 이거다 이럴 수 있는데 그건 내주지도 않고 잘. 자, 그래서 이것만 딱 보면 이 사람은 역시 운전이 생계수단이다. 뭐 볼 것도 없어요. 이렇게 면허 많이 갖고 있으면 운전이 생계수단인 거예요. 20년 무사고도 나왔고. 자, 이제 비례원칙 쓸 거 다 이미 마련해놨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쫓아저차 해가지고 이렇게 취소가 된 사건이고. 자, 1번 갑은 자신의 무사고 운전 경력에 비춰봤을 때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갑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너무 가혹하다. 다투고자 한다. 양거로 1번 갑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갑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갑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는지 여부, 그리고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봐라. 일단 승소 일부 취소 판결까지 가려면 위법성은 인정돼야죠.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할 것이 갑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한지를 봐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첫째는 비례 원칙은 뭐 쉽게 눈에 띄죠. 과하다 싶기도 한데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눈에 띄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당결부 금지 원칙 생각해야죠. 왜냐하면 레카를 몰아서 레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관계없는, 레카 모는 것과 관계없는 지금 일종 보통과 일종 대형까지 취소했기 때문에 이게 부당하게 결부시켜서 취소한 거죠. 그러므로 부당결부 금지 원칙까지 써야죠. 그래서 부당결부 금지 원칙과 그 다음에 비례 원칙이 두 가지가 같이 언급이 돼야 돼요. 자, 첫째, 레카 운전과 관계없는 일종 보통 면허, 일종 대형 면허까지 취소했기 때문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다. 둘째, 지금 운전이 생계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0년 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면허를 취소해서 다 취소해버렸다. 굶어 죽으라는 얘기냐? 비례 원칙 중에 상대성 원칙에 반한다.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해서 일단 두 가지 위법성이 인정되죠. 위법성이 인정됐어요. 이제 취소할 거예요. 들어갈 건데 다 취소할 거냐 일부 취소할 거냐는 얘기.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럴 때 결국 다 취소한 우리 행정처분의 처분에 대해서 일종 보통 취소, 이거는 일종 보통 취소, 일종 대형 취소, 이건 잘못된 거다. 취소하고 이거는 유지하고, 그래서 일부 취소 판결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다만 여기는 여러분 보다시피 이걸 뭐 기속인지 재량인지 그 판단하고 뭐 이렇게 풀어나가 버리면 이게 안 풀리죠. 왜냐면 이거 다 재량처분이거든. 각각이다. 이것도 재량처분, 이것도 재량처분, 이것도 재량처분이에요. 사실은 각각이. 그러니까 결국 재량처분 3개가 있는데 이것을 재량행위는 일부 취소 판결을 못한다 그 공식에 대입시켜버리면 이건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거는 그게 아니라 지금
세 개의 독립된 처분이 각각 있었던 거고 이거를 각각 결국 관련 청구 소송으로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일부 부분이 인용되고 일부분이 기각된 거다. 이렇게 봐가지고 가분성적으로만 판단하면 되는 문제. 됐고요. 설문 2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니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37페이지로 가봅시다. 판결의 효력에서 기판력은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내일 하도록 할 거고요. 형성력을 먼저 보실까요? 형성력을. 자, 544페이지. 자, 형성력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제3자 효만 알아두면 돼요. 제3자요. 29조 1항. 29조랑 아주 간단하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제3자에게 도 효력이 있다. 그 말은 원고 피고는 당연히 효력을 받고 제3자에게까지 미친다. 자, 그러면 이런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에 의해서 지금 제3자에게도 제3자도 효력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 제3자가 과연 누구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원고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갖는 자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럴 수가 있어요. 자, 갑에 대해서 지금 건축 허가가 나가니까 자, 이에 대해서 이웃 주민 을이죠. 이웃 주민 을이 있고 바로 또 이웃 주민 병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해봅시다. 이웃 주민 을이 지금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이웃 주민 을이 원고죠. 행정청이 피고고 갑은 제3자인데 소송의 제3자인데 우리 행정소송법에서 말하는 제3자는 소송의 제3자를 말하죠. 근데 병도 제3자죠. 그렇죠? 이런 관계를 갖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보통 제3자 그러면 원고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자 이런 갑 같은 애들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병 같은 애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원고 피고 아니면 다 제3자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통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많이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오른쪽 넘어가 보십시다. 545페이지 제3자의 범위. 그래서 그러면 취소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거냐? 타냐? 아니면은 소송에 참가한 자만이냐? 일단 소송에 들어가면 일단 판결 효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스톱하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갑이 소송에 참가한다 해봅시다. 자, 이 갑이 소송에 참가한다면 이 얘가 만약에 참가했다 그러면 어떨까요? 얘가 만약에 소송에 참가했다면 이건 누굴 도와주러 가야 돼요? 피고를 도와주러 가야죠. 그렇죠? 얘가 소송에 참가하면 얘는 법적 지위가 피고를 도와주는 피고 보조 참가인일 수밖에 없죠. 피고 될 수는 없죠. 그죠? 피고 잡기가 없으니까. 피고를 도와주는 피고 보조 참가는 되겠죠. 자, 두 번째. 만약에 병이, 자, 이제 이 병. 자, 병이 소송에 참가한다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둘 중 하나로 갈 수 있죠. 첫째, 같이 원고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그죠? 참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공동 원고. 을 혼자 수행하는 게 좀 불쌍하면 같이 수행할 수도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이 갑이 건물을 짓게 되면 을의 일조권도 침해하고 바로 옆집에 붙어 있어서 병도 일조권 침해 당한다. 그러면 같이 원고로 가면 되죠. 공동 원고. 그런데 만약에 병 같은 경우에 제소기간을 지나갔다라든가 뭐 다른 사정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때 이제 뭐 하는 거야? 이때는 참가를 한다면 두 번째 방법은 원고를 도와주는 원고 보조 참가인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자, 나번의 제3자의 범위, 1번의 문제점, 판결이 확정돼서 제3자의 형성에 미친다고 할 때 그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거냐. 일단 어떻게든 소송에 들어가면 효력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제3자의 범위를 소송 참가인에 한정시키자. 상대적 형성력설. 그래서 만약에 뭐 갑이 소송에 참가하든 또는 병이 소송에 참가했으면 병이 공동 원고면 당연히 원고니까 효력을 받는 거고, 병이 참가로 들어갔어도 효력을 받는다. 그래서 소송에 참가했으면 효력을 받는다. 그때만 효력을 받고 참가 못했으면 효력을 안 받는다. 이게 상대적 형성력설. 소송 참가인에게만 효력을 받는다. 상대적 형성력설이지만 일단 일반적인 경우에는 소송에 참가했든 참가하지 않았든 효력을 다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절대적 형성력설을 취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곧 나와요. 자, 그러면 양거리 2번을 가봅시다. 자, 양거리 2번. 원고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누군가요? 칠판의 갑이죠? 그죠? 갑이죠? 갑. 자, 갑이에요. 그러면 갑은 소송에 참가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그냥 된통 받죠. 그죠? 소송에 참가하지 않아도 결국 자신의 건축허가가 취소가 되버리면 자기가 건물을 못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소송에 참가하지 않아도 판결 효력을 받게 될 테니까 참가해서 열심히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보고 안 되면은 31조에 따라 재심이라도 청구해봐야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16조 소송 참가, 31조 재심 청구. 왼쪽에 조문이 있으면 같이 보십시다. 자, 16조 제3자의 소송 참가.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자, 소송의 결과에 따라 소송의 결과 공표. 소송의 결과. 자, 소송의 결과는 인용 판결일 수도 있고 기각 판결일 수도 있죠. 뭐 특정하진 않았어요. 일단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이때 권리 또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을 말한다고 판례가 보니까 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 칠판에서 일단 갑은 확실하죠. 그죠? 갑은 인용 판결 나왔을 때, 소송의 결과가 인용 판결 나왔을 때 자신의 이익이 침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침해를 받을 제3자는 소송에 참가하게 되고 이럴 때 참가인의 법적 지위는 피고 보조 참가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리고 31조 1항 자 보십시다. 재심 청구 처분 등을 무슨 판결? 취소하는 판결 공표. 왜 공표 쳐놨을까요? 위하고 비교하라고. 16조는 취소 판결이라고 되어 있지 않죠. 취소 판결을 포함한 소송의 결과죠. 그렇죠? 그러니까 16조가 좀 더 적용 범위가 넓죠. 넓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1조는 취소 판결이라고 해가지고 취소 판결 나와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때는 누구밖에 없어요. 갑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때 재심 청구는 누구밖에 못해요. 갑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 16조 보세요. 16조 법원은 소송의 결과. 그러면 취소 판결이 나왔을 때는 갑이 불이익을 받으니까 갑이 소송에 그 전에 미리 참가할 필요가 있지만 만약에 기각 판결 나오면 불이익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때는 누구죠? 병이죠. 병. 우리 소송을 바보같이 생각하면 병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좀 도와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병도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는 얘기. 그때 16조에 따라서. 이해되세요? 정리하면 16조 소송 참가는 조문이 일단 범위가 넓어요.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용 판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갑이라든가 기각 판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병이 소송에 다 참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이 참가하면 피고 보조 참가인, 병이 참가하면 원고 보조 참가인. 물론 이거 공동소송이 아니라 참가를 왔을 때는 원고 보조 참가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됐죠? 물론 병은 공동 원고로도 소송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참가로도 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뒤에 바라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재심 청구는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병은 못하죠. 누구만 해요? 갑만 할 수 있는 갑. 자,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이런 조문들을 확인해 봤을 때 이제 오른쪽 양가로 2번 가봅시다.
자, 원고와 대립되는 이익을 갖는 자는 제3자의 행정이기 때문에 제3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즉, 갑 같은 애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판결의 효력을 부인하고 싶은 자다. 받고 싶지 않고 싶은 놈이죠. 그러나 이자가 만약에 소송에 들어갔으면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길을 가졌기 때문에 효력이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도 그때도 참가하지 않은 경우도 31조에 따라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에 비춰봤을 때 결국 얘는 소송에 참가하지 않든 효력을 받는 놈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소송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간에 불이익을 받는 놈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양가로 3번 일반 처분의 경우는 이거는 다른 사례에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 빼두시고. 자, 다음번에 제3자의 보호방안. 자, 두 가지 설했는데 이 두 가지에서 첫째, 자, 제3자의 소송 참가는 갑과 병 다 가능하죠. 그러나 재심 청구는 갑만 가능하다. 이걸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머릿속으로. 네. 그래서 첫 번째, 제3자의 소송 참가, 아까 봤던 16조 얘기고, 천천히 읽어볼게요. 세 번째 줄, 여기서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를 받는다는 것은 판결의 형성력 또는 기소력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라든가, 뭐 기각 판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 다 포함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참관의 지위는 이제 보조 참가인, 그래서 원고 측의 참가는 원고 보조 참가인, 피고 측의 참가는 피고 보조 참가인이 된다라는 얘기고, 양가로 이번에 재심 청구는 이제 31조의 조문이 있고, 우리 판례가 재심 청구 요건을 아주 까다롭게 봐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재심 청구 요건이죠. 자격에 책임 없는 사유 때문에 참가하지 못했다는 것을 결국 원고가 증명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 제3자의 소송 참가와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한두 가지만 더 보도록 하십시다. 자, 앞으로 잠깐 넘어와서 491페이지로 와보세요. 이제 여기 할 때가 됐네요. 적어두시고, 491 적어두시고 돌아옵시다. 491페이지. 제가 나중에 합시다 하고 건너뛰었던 물이죠. 자, 이제 설명 다 했으니까 한번 체크만 해볼게요. 자, 15조 공동소송 16조 17조 써놨어요. 자, 1번에, 두 번째 1번에 공동소송. 의의는 그다음 봤었고, 자, 요건. 공동소송 얘기 나와 있고, 각각 독립된 당사자이므로 각각 소송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따라서, 취소를 구할 법리상 이익이 없거나 재해소기간이 경과할 때는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수는 없다. 자, 이거 잠깐 체크해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 칠판의 병 같은 친구들은 공동 원고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원고로 들어가려 했더니 예를 들면 어떤 불이익을 직접 받지 않는다 라든가, 즉 우리가 이런 사건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라고 한다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자 바깥에 있다라든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는 받는 것이 증명이 안 된다 라든가, 또는 재해소기간이 지나갔을 때, 이럴 때는 원고로는 들어갈 수 없죠. 그죠?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 그러니까 만약에 재해소기간을 충족하면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면 원고로 들어가면 되는데, 병이 딱 보니까 저 건축허가 때문에 직접 불이익은 받지 않아요. 그러나 의를 도와주고 싶어요. 의리 어리버리하니까. 어리버리하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참가인으로 들어가면 된다니, 참가인으로. 그게 노마집은 소송 참가. 그래서 자, 소송 참가라고 되어 있고, 뒷페이지 넘어가서 자, 일단 기억할 게 제3자의 소송 참가. 자, 의의는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 요건 보십시다.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인용 판결의 형성력이라든가 기소력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자들, 칠판 보시기 왼쪽 갑 같은 애들이죠, 갑. 그래서 갑이 참가하면 피고 보조 참가입니다. 그러나 기각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박탈당하거나 사실상의 불이익을 당한 자들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애들이 이제 특히 병 같은 애들. 병이 원고적 기관 인정할 만한 법률상의 침해를 받고 있기는 한데 재해소기간 놓쳐가지고 소송에 당사자가 될 수 없을 때 그때는 참가하는 게 제일 적합한 거죠. 참가. 이거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쓴 책은 많지 않아요. 잘 체크해 두세요. 보통 교과서는 그냥 갑만 보통 소개하고 말아요. 이때 권리 또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을 말한다. 그러므로 만약에 병 같은 경우에 있어서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 갖고는 참가 못하는 거죠.
법률상의 침해가 인정돼야 되겠고, 다만 뭐 예를 들면 재소기간이 지나가서 당사자가 못 될 때 참가인으로 들어가서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잠깐 들었던 을은 직접 건축허가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병은 큰 불이익은 받지 않지만 을이 어리버리하니까 도와주고 싶어요. 어떻게 도와주면 되죠? 어떻게 도와주면 되죠? 이때는 16조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민사소송법상 소송상으로 참고로 들어가면 되죠. 안 되는 거 없어. 다 돼요. 사실은 언제 다 되긴 해요. 어렵나요? 다시.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하면, 자, 병이 지금 저 을과 병이 같이 옆에 붙어 있어 가지고 저 건축허가 때문에 불이익을 같이 받고 있다. 다만 이 병 입장에서 재소기간이 지나가서 소송을 원고로 못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 참가인으로 들어가면 되고 16조에 따라서. 가만히 보니까 을은 불이익을 직접 받는데 병은 직접 불이익을 안 받아요. 안 받는데 다만 을이 어리버리하니까 도와주고 싶다. 어떻게 도와줄 거냐? 민사소송법상 소송 참가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이렇게 쪼개보세요. 계속. 제가 계속 쪼개드리니까. 이런 행정소송 이렇게 잘 쪼개가지고 구체적 사건을 잘 적용해 보는데, 특히 민사소송이라는 법점이 이걸 준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자, 계속. 그 다음에,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권리 또는 이익은 법률상이익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참가는 기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소기간이 경과한 제3자. 자, 법률상의 침해를 받고 있는데, 재소기간이 경과해서 이렇게 공동, 원고가 못 되는 애들이 참가 제도를 하려면 굉장히 좋은 거죠. 참가 제도.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절차. 됐고, 참관의 지위, 원고 측의 참관, 원고 보조 참가인, 피고 측의 참관, 피고 보조 참가인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보시고, 3번의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뭐 볼 일이 없을 테니까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참가를 중심으로 한번 공부해 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돌아오시면 이 참가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546페이지. 자, 문제 하나를 풀면서 정리해 봅시다. 오른쪽에 547페이지. 아주 간단한 얘기죠. 3번. 지금 A가 있고 B가 서로 대립되는 관계예요. A가 X시장의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B는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법상 어떠한 방법을 취할 거냐, B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사이에 A가 제기한 소송에서 A가 승소해서 판결이 확정됐을 때까지 같이 포함하자. 자, 이거는 답은 알아요. 아, 이게 지금 서로 충돌되는 관계니까. 그러면 제3자의 소송 참가, 그 다음에 재심 청구. 아는데 그것만 쓰고 나면 점수가 절름발이죠. 반밖에 안 나가요. 왜? 뭐부터 나와야 돼요?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취소 판결의 제3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취소 판결의 제3자를 먼저 절반 정도 논증하고 제3자의 범위까지 논증해서, 지금은 원고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맺는 자가 지금 참가하려는 경우이니까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제수단인 16조 소송 참가, 31조 재심 청구.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 2번에 못 썼죠? 취소 판결의 제3자율을 쓰면서 제3자의 범위, 특히 원고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맺는 경우더라. 그래서 그 취지를 고려봤을 때 소송에 참가하든 참가하지 않든 효력에 다 미치므로 결국 불이익을 구제받으려면 열심히 참가해서 권익을 구제받고, 안 되면 재심 청구하고, 이게 이제 3번의 보호 방안이죠. 뭐 지금까지 문제는 보통 이렇게 원고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맺는 경우, 이것만 문제를 출제했었으니까 이런 문제는 좀 쉽게 그나마 쓸 수 있는 거죠. 다만 조심할 것은 취소 판결 제3자 요하는 일반론을 꼭 써주자는 얘기예요. 그거 안 쓰고 구제수만 쓰면 점수가 많이 부족한 거죠. 거기까지 보십시다. 오늘. 내일은 기소력, 그 다음에 무해동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당사자 소송, 그리고 강론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강론 들어가서 강론의 앞부분, 그 국가조직법 부분까지 해가지고 지방자치법 전 단계까지 일단은 내일은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예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